좋아요, 구독!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불법 무기인 수탁증권사까지 철퇴, 사상 첫 형사처벌 가능성도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불법 공매도 외국계 IB에 265억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왔는데요.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와 HSBC 등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BNP 파리바 홍콩법인 수탁증권사인 서울 BNP 파리바 증권 그리고 HSBC 홍콩법인 등 세 곳으로 꼽히고 있고요. 부과 금액만 총 265억 2천만 원으로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에 대해 약 110억 원, BNP 파리바 증권에 80억 원, 그리고 HSBC는 약 7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들여 갚고 차익은 챙기는 투자 기법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투자 행위로 분류되어지고 있는데요. BNP 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101개 종목을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400억 원가량의 무차입 공매도들을 저질렀습니다. 또 HSBC 홍콩 법인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 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이 모두 자사의 거래 방식이 한국 증시에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탁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앞다투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혐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올해 3월 ESK 자산운용에 38억 7천만 원으로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정부는 이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에 들끓자 2021년 4월부터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공매도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 역시도 필요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골자고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개월간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문금액 기준 중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고요.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대한 불식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수조사 추가 적발에 대한 주목도 여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당이익은 최대 6배 벌금을 할 수가 있게끔 어겨져 있고 고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산 시스템 구축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기술 수출 5년 만에 국산 항암제 렉나자 글로벌 상업화 속도. 우선 차세대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글로벌 기술 수출 5년 만에 상업화 시험대에 오른다라는 제약바이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JP 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얀센은 존슨앤존슨 그룹에서 제약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입니다. 최근 렉나자와 리브레반트 병용요법을 상피세포 성장인자 치용 치료제 돌연 변이가 있는 비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해달라고 미국과 유럽 불규제 당국에 신청하기도 했었는데요. 렉나자는 유한양행이 지난 2018년 얀센의 최대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3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이미 받았고요. 처관권에 진입해 2년간 적응증 추가 및 관련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EGFR 변이 양성 비세포 치료 폐암의 1, 2차 치료제로 정식
획 허가를 취득했고 내년 1월부터는 폐암 1차 치료제로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렉나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타그리스와 작용 기간이 동일해 얀센은 융합양행으로부터 렉나자의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를 확보한 후 활발한 임상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자체 개발한 이중 항체 신약 리브레반트의 적용 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명역 항암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파맵시는 29.83%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서 상한가에 진입한 채 종가 형성했고요. 유틸렉스는 13%, 한올 바이오파마는 8%, ABL 바이오는 7% 넘는 상승분을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바이오시밀러 테마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8%, 보령이 2%, 그리고 바이넥스 역시도 2.12% 상승하면서 종가 흐름 보여줬습니다. 녹십자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테마가 2% 넘는 테마 상승을 이루어냈고요.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얀센, FDA와 EMA 동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 병용요법 매출 전망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 수출로 누적 1.5억 불에 확보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내년 CES에서 AI 등 신기술을 공개합니다. 삼성 SDI, 현대 오토에버 등 주목할 만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삼성증권은 삼성 SDS와 현대 오토에버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CES와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미래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부분이 이 세 증권사의 모두 공통된 주장인데요. 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 개막이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어떤 종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 했을 때 삼성증권은 삼성 SDA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보였고요. 2023년 10월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미 공개했습니다. 향후 관련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클라우드 사업 비중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오토에버 역시 최선호주로 꼽았는데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1년 2월 현대차 그룹 내 소프트웨어 역량 결집을 위해 현대 오토에버와 현대 MN소프트 그리고 현대 오트론 등 3사가 합병해서 출범한 종목이고요. 현재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등이 주도적인 테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증권의 최선호주 키움증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하락 예고와 국내 역시 금리 하락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고요. 최근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호재로 또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의 매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우려도 적은 편이라 최선호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 역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이 매장 방문객 수 신장률이 최근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점포 재개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유안타증권의 최선호주입니다. 2024년부터 전체 산업군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과 같은 고부가 제품이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오로스테스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영업이익을 각각 123억, 30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역시 한 번 더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부분입니다. 자, 2024년 CES 개막 2주 전입니다. 증권사 최선호주 역시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연 36% 고성장 시장 잡자 차량용 OLED 핀셋 투자.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조 4천억 원대 유상증자로 기사회생을 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운영자금 활용과 채무 상환 등으로 설비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회사는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사업에 핀셋 투자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을 짰습니다.
업계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의 공격적인 OLED 시장 진입을 방어할지 여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해 연간 5조 2천억 원을 설비 투자에 활용했었던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3조 원대 설비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낮은 2조 원대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실제 돈이 되는 사업 위주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널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는데 주력인 OLED TV 패널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노트북, 태블릿 PC 등 IT 기기, 차량 등에서 중소형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4년 태블릿 차량용 OLED 확대에 따른 실적 수혜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의 태블릿용 OLED 채용에 힘입어 IT 패널 채널이 매출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요약합니다. 올해 차량 제품 수주 잔액이 20조에 달하고 있고요. 성장 동력 중소형 OLED 집중 투자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여서 수혜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